이렇게 부족한 저를 과학기술 한림원 멤버로 뽑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강연의 포맷을 준비하느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또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 강연의 목적에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그래서 간단한 제가 있었던 일들과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와 교육과 봉사,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육하 원칙 중에 how, why 이런 거는 이제 why는 뭐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보통 연구와 교육을 하니까 어떤 걸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관련돼서 세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로봇, 뭐 전자회로, 컴퓨터 천문학 이런 건 대학교 가기 전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연결이 돼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했는데 박사까지 항공우주공학을 하고는 이제 기계공학 부전공을 하게 됐고, 기계공학 부전공을 하다가 나노공학, 로봇공학, 뭐 스마트 제조에서 상당히 여러 분야들을 다루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디시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디시전을 하게 됐는지 약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디시전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기본에 있었고, 그게 이제 Y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저 사람 왜 저런 걸 할까 그러면 그 제 밑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 시절에 제가 주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 6살, 7살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이상하시겠지만 저희 동기들하고 안 놀고,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대학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대학원 때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사귀면서 배운 거는 교수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되는지 그냥 이렇게 선배들 보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대학원에 가서 퀄리파잉이라는 시험을 보고, 어렵긴 하지만 보고 이제 디펜스를 하고 졸업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플라이를 해서 갈 수 있는 거를 보고, 교수가 꽤 괜찮은 그런 방향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회사를 가면 분명히 잘릴 거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간 성격상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를 때 그것을 잘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아내를 만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네 분이 계셨는데, 이제 와스 교수님은 미시간에서 구조 쪽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고요. 스프링거 교수님은 이제 컴포짓 매트리얼, 복합 재료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프린츠 교수님은 저희 이제 포닥 때, 스탠포드 때인데 거기서 3D 프린팅이라는 요즘에는 상당히 잘 알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3D 프린팅이 상당히 새로운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버클리에서 폴 라이트 교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매니팩처링과 ICT에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서 네 분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그런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어떻게 여기 한림원 멤버가 됐지? 왜냐하면 공학 한림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인더스트리도 있고 멤버가 되는 게 가능한데, 과학기술 한림원은 제가 멤버가 됐다 그러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총괄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멤버가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그 논문과 사이테이션 숫자가 중요한데, 저도 보고 서류를 내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이 논문 하나 때문에 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02년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가 이제 항공기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제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복합 재료가 이렇게 층층이 쌓거든요. 한 층 한 층 쌓고 3D 프린팅도 쌓는데 이제 이렇게 방향성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금속으로 쌓는데 그게 거의 같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걸 두 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항공기 복합 재료에 사용하는 이론을 3D 프린팅에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용어를 썼고 어떤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데만 보통 썼지 이거를 제품으로 쓰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료 강도를 예측하는 쪽을 생각을 해봐서 이 재료를 어떻게 적층하면 길이 방향하고 길이 방향의 90도하고 거의 10배의 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밝혔고 그걸 뉴메리컬한 모델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서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주선의 엔진을 만드는데 그 엔진을 만드는 게 전통적으로 쇠를 깎아서 만들면 상당히 비싼데 요즘은 3D 프린터로 그걸 한 번에 만들면서 엔진의 강도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절이 돼서 사이테이션이 갑자기 이제 막 늘기 시작해서 2,500건의 사이테이션 숫자가 이제 제 그 인덱스로 올라가서 아마 이 논문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대에 제가 교수가 돼서 교육과 연구가 이제 보통 제가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지만 학교에서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연구와 봉사는 아직 연결이 안 됐지만 뭐 대부분의 젊은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거는 재료 형상 스케일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의 백그라운드가 약간 다양한 것도 있지만 재료를 저희는 기계공학이니까 재료를 만들진 않거든요.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재료를 쓰지 않고 형상교합금, 복합 재료 등 약간 액티브하고 특이한 그런 성능이 있는 재료들을 써서 그거를 기존의 보통 재료가 하지 못하던 영역을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형상은 이제 기계공학이니까 3차원 구조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냥 보통 1차원, 2차원으로 안 되던 그런 구조물이 3차원으로 되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왼쪽 세 번째 있는 거는 이게 뜨개질을 한 거거든요. 형상격 합금으로 뜨개질을 해서 니트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형상격 합금이기 때문에 수축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5% 정도 수축을 해서 잘 쓰이지 못했는데 이 니트라고 해서 옷을 짜서 입는 그 구조를 만들면 한 20% 정도까지 수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액티브 매테리얼을 만드는데 형상이 중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이 유행했던 스케일 이펙트, 그러니까 나노나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생기는 효과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기존에 되지 않던 예를 들자면 어떤 구동기가 형상교합금으로 만들면 뭐 1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를 그 사이즈를 작게 하면 뭐 100번, 1000번까지도 구동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료와 형상과 스케일을 조합하면 무한한 답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 연구할 수 있는 솔루션 분야가 이제 무한히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가 문제지 연구 주제가 없어서 못할 수는 없는 그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연구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40대 테니어를 받고 나서 정년보장을 받고 나면 이제 뭐 교수가 정년보장을 받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해도 사실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거나라고 하면 자기 연구 분야가 승진이나 이런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봉사를 여기에 연결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은 기존에 하던 건데 봉사가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여기 네팔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팔은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여기에 왜 네팔을 가게 됐는지 저도 네팔을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연구 계속 잘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기계공학부에 그 당시 이제 기계항공공학부에 이런 매주 모이는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인 학생들과 교수님들 여기 이제
교수님들 계시고 유정열 교수님도 한림원 멤버시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매주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피자 먹고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합니다. 뭐 궁금한 거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요 학부 학생들 중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자를 먹다가 질문을 하는데 엔지니어로서 이제 공학을 배웠는데 공학을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가서 좋은 제품 만들고 뭐 논문을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도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답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네팔에서 온 저희 박사과정 유학생이 네팔이라는 나라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전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당장,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장 학부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2010년 크리스마스쯤에 저희 기계공학부 학부생들하고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하고 시작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네팔을 가자라는 게 목표로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자는 거는 이게 전기가 나오지 않고 네팔에 이렇게 전기를 주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네팔에 올라가는 등산 중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는 마을이 한 2,700m 정도 되는 마을을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쭉 걸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옆에가 절벽이고요. 여기를 12시간을 이제 걸어갔거든요. 여기 같이 갔던 그 당시 학생도 지금은 졸업해서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한 13명이 처음에 2011년에 등산을 하고 이 제목을 솔라 봉사단이지만 서울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인데 약 6일, 7일 정도 기간인데 한국에서 가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네팔의 카트만두에 내려서 이 마을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하루를 종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고 오고 이동 시간 빠지면 이틀 동안의 공사를 완성시키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인데 한 번도 안 가본 오지에서 이 솔루션을 완성을 시키고 오는 미션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돈도 아무도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펀드레이징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이 이틀째 비 맞으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 돼서 마을에 이렇게 전기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인도식을 하고 이때 또 카트만두로 차를 타고 와서 한국까지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갔다 오고 나서 여기에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험악해서 가는 길이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제 대관령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대관령 뭐가 문제인가 근데 한번 가보시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옆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줬더니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이선영 교수 저희 아내가 이제 다시는 네팔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팔을 안 가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봉사단을 키워가지고 저희 애들도 둘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 한양대, 서울대가 3개의 학교가 같이 가서 봉사단이 이제 좀 커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이제 네팔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 축대 공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태양광 발전을 처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태양광으로는 배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제 토목 공사를 하고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보고 돌을 3개월 동안 캐 가지고 와서 축대를 쌓으라고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저희가 이건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발전소는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간단한 그런 풍력 발전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가 가지 않는 마을이거든요. 이 위에까지는 이제 그 바로 밑에까지 가서 그래서 이런 걸 다 손으로 이제 날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매년 하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여기에 전기 공사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좀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과학 캠프를 하고, 또 메디컬 캠프는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해 봤더니 꼭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 가도 현지 의사를 하루에 4만 원이면은 살 수가 있거든요, 일당을. 그러면 이제 여기 한 4명을 사가지고 이틀 정도 메디컬 캠프를 하면 이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한테 진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 비닐하우스를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매년 새로운 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그 대지진을 복구하기 위한, 이건 이제 저희 학교의 글로벌 사회 공헌단 활동으로 해서 이제 이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있고, 또 네팔에 한국식 온도를 지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하동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식 온도를 네팔 부엌에다가 지어줘서 나무를 떼는데 그 나무의 연기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난방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시도하는 건데,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그 발전소의 전기로 백신 냉장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지 마을에 전기가 없어서 백신 냉장을 못하는 거를 발전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발전을 전기를 써서 백신 냉장을 시키는 이런 것도 국제 백신 연구소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괄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기술이라는 걸 몰랐고요. 저희는 그냥 이거는 엔지니어링 봉사 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고 적정 기술의 어떤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언스트 슈마우라고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공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가 인터미디에이트 테크놀로지라고 중간 기술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는, 이건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아주 하이텍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적절한 그런 수준의 기술이 이런 적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주로 개발도상국의 오지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의 취약계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노동을 현지 노동력을 쓰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기술을 수업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저희 기계과 대학원 수업에서 매년 이제 적정 기술 제품을 만들고, 이 만든 거를 현지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이거는 2018년도의 사례인데, 탄자니아 학교고요. 바깥쪽에 보면 트램버린이라고 이 고무판으로 뛰어노는 게 있죠. 여기에 학생이 중학교 한 700명 정도가 있는 학생인데, 가서 저희가 과학 캠프를 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줄을 쭉 서서 트램버린에서 계속 뜁니다. 뛰면은 그 밑에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있어서 공기를 압축을 시키고요. 공기를 압축시키면 그거를 이제 레귤레이터 통해 가지고 치과 드릴을 돌립니다. 치과 드릴은 공기 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로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데, 전기 없이도 치과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 수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릎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막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온도를 낮추는 제품들, 이런 거 이제 매 학기 학생들이 완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이 중에 괜찮은 거는 이제 현지에 가서 네팔이나 탄자니아에 가서 시도를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온돌도 수업에서 만든 거고요. 백신 냉장고도 수업에서 만들어서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돼서 교육하고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봉사지 봉사가 어떻게 연구가 되나 그랬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2011년에 이 마을에 아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를 팔아서 관광객들한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쓰는 전기 요금으로 돈을 모아서 태양광 발전소에 배터리를 계속 살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 가능 시스템을 생각하다가 이런 넓은 지역에 2012년도 13년도였는데 여의도에 한 3배 정도 되는 지역에 예산은 한 3억 정도로 전기를 다 주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의도 인구가 아니고요. 여기 한 2,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니까 뭐 아주 큰 전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지역에서 질문이라고 돼 있긴 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의 넓은 면적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기를 싸게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태양광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수력 발전을 찾아봤습니다. 소수력이라 하면 스몰 하이드로 파워 플랜트고요. 네팔은 어느 지역이든지 100m 낙차가 쉽게 납니다. 100m 정도에 한 30cm 정도 펠튼 터빈을 주조를 해서 만들면 이게 한 20kW가 나오고 20kW면 한 1000명 정도가 휴대폰 충전하고 조명을 쓸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학생들이 기계과니까 다 설계를 해가지고 주조해서 만들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 물이 요 정도만 물이 있으면 이 물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조에다가 담으면 이 100m를 떨어뜨려서 펠튼이 돌면은 1년 내내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전기가 나오는 그런 발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발전소고요. 왼쪽이 이제 터빈과 발전소 안에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100m 위에 저런 펜스탁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구가 된 게 봤더니 아무도 이런 설치를 전 세계에 해본 사례가 고산 지역에 없다. 이렇게 돼서 논문이 어플라이드 에너지에 나왔고 이런 연구를 한 박사 학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받고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연구들을 또 자기 커리어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17년부터 이제 탄자니아에 저희가 적정기술 거점 센터, 요즘에 이제 글로벌 문제 해결 센터라는 과기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적도입니다. 적도라 태양광이 아주 좋고 킬리만자로 산이 오른쪽에 있고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 고도도 한 1500m 여기도 되는 지역이고 여기에 전기를 모니터링을 한국에서 하자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유는 전기요금을 이 사람들이 내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강제로 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다가 아무래도 스마트 미터를 만들어서 전기를 먼저 돈을 내고 돈이 크레딧으로 올라가면 이제 전기가 나오고 크레딧이 다 떨어지면 전기가 탁 자동으로 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겠냐 그래서 새로 네팔과 다른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근데 전기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통신도 없고 뭐 이런 지역이라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이걸 알아봤더니 이제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지만 결국에는 아두이노라고 10,000원, 20,000원대가 되는 그 조그만 컴퓨터에다가 433MHz짜리 라디오 주파수를 해서 통신망 자체를 저희가 만들고 전력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력망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냐 하면 이제 이 지역은 농촌이라 전기를 관광객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기를 가지고 수입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 모빌리티를 넣어서 전기를 팔게 만들자라는 게 최근에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뒤에가 저희가 만든 발전소가 현재 4개가 탄자니아에 있고요. 이 마을 사이를 전기 오토바이인데 그냥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가 전력 사용량, 오토바이가 얼만큼 전력을 사용하는지하고 GPS하고 그래서 속도가 나오는 그래서 이 발전소의 데이터와 모빌리티 데이터를 연계하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드를 연계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이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하고 다른 옆에 마을에 가서 뭐 물건을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고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없어도 이제 석유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교통과 뭐 이런 간단한 전기 나중에는 쓰지 않겠냐라는 게 아주 시범 케이스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아루샤라는 주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경기도 같은 정도거든요. 거기 주지사님이 저희 오토바이를 한번 시범으로 타보고 여기다가 전기 오토바이 공장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아프리카가 기후 변화로 물이 지금 부족한 케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그쪽 지역이 물이 부족해지는데 그 물을 지하수로 펌핑을 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기를 이제 소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충전하는 데 쓰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물이고요. 이 물을 옆에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에너지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냐 에너지가 중요하냐 그러면 다 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로 물을 펌핑하고 물이 있으면 그걸로 농사를 더 짓고 마실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해서 소득이 창출된 걸로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더 사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거의. 네, 지금 이제 이게 창업인데 창업은 제가 디시전 메이킹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극구 반대해서 창업을 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호전이라고 하는 회사와 저희가 과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쪽 회장님한테 거꾸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달라는 건 다른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재밌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인도네시아 공장에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5,000대 재봉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장에 5,000대, 3,000대가 있고요. 여기에 작업자들이 옷을 몇 벌을 만드는지를 한국에 있는 호전의 회장님은 몰라요. 그 다음 날도 모르고 정확한 거는 절대로 모르고요. 대강 이렇게 수기로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는 이 공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보자는 건데 이런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도가 실패한 거는 이 재봉틀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센서를 붙인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표준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시도를 한 게 실패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 거는 탄자니아에서 만들었던 그 전력량을 재는 스마트 미터를 이 재봉틀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 5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 미터를 붙이고 거기서 나오는 제일 위쪽에 있는 전류의 모양, 그러니까 전력량이 아니고요. 얼만큼 전기를 쓰는지가 아니고 전기가 실시간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는지에 관심을 가져서 그 모양을 보고 생산량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통계 기반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는 이제 이게 한 60명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0명이 앉아서 재봉틀을 돌리는 이 라인을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가 있고 디지털 트윈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들을 바꾸면 이제 병목 현상도 없어지고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CNN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AI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통계 기반 알고리즘을 하면 훨씬 더 싸게 빠르게 GPU를 쓰지 않고 일반 컴퓨터로도 이런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게 발견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 호전 실업과 같이 해서 CTO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시작은 네팔에서 만들었던 발전소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 모니터링했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는 이걸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장비, 로봇이라든지 뭐 사출 성형기라든지 아니면 저런 익스트루전 기계 뭐 이런 것들에다가 설치를 해봤더니 전력의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창업을 한 학생들인데요. 전기차 충전기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게 전기차 충전기가 비싸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기차 보급도 많이 안 되는 거를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 배전반 안에다가 센서를 하나 달아놓고 여러 개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했을 때 어떤 전기차가 지금 충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또 창업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은 탄자니아에서 저희 과제 때문에 1년 이상 현재 살다 온 학생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 4개의 빨간색 원이 저희 발전소의 위치고요.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 있는 발전소의 위치고 지금 이제 저희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한 100km 바이 100km에다가 분산시켜 가지고 이 전기가 없어도 교통과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리지나 스마트 타운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모빌리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은 전 세계 인구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인구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만드는 모델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적정 기술은 전혀 아니지만 그 서비스 리서치 러닝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 연구 봉사를 그냥 영어로 만드는 건데요. 서비스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도와준 걸 가지고 다시 자기가 교육에 쓰는 그런 교육에서 쓰는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여기다 리서치라는 거를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그냥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잘 내면 어떤 연구가 될 수가 있고 창업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 자율주행 협동 로봇이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람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목적지를 가는 거고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일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왼쪽 3D 프린터와 오른쪽에 인장 강도기인데 이거를 로봇이 관할을 하는 겁니다.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면 사람이 무선 조종을 하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해 그러면 실험을 하고 뭐 물건을 만들어 그럼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 왼쪽 위에 있는 동영상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에 가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저희 시스템을 원격으로 들어와서 이런 고가의 장비가 없는 아프리카의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원하는 3D 프린팅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인장 강도기에서 강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실시간으로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약간 일자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보통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할 만한 그 정도의 실험을 사람이 하지 않고도 이런 로봇들의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런 시설들을 서비스화한다면 이런 시설을 갖지 않은 학교에서도 원하는 실험들을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이제 막 나올 때 bottom이라는 건 아주 미세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이 인구 피라밋입니다. 이게 인구 피라밋이고 BOP라는 건 bottom of pyramid이라고 해서 인구 분포 중에 가장 밑에 예를 들면 하루에 2,000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수십억 명이 있는데요. 지금 23년도 기준 약 80.3억 명이 전 세계 인구인데 이게 100억 명까지 갔을 때 대부분의 인구는 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에서 될 거고 개발도상국에 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다 그런 뜻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네, 아웃컴은 뭐 이렇게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이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이것들 다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개도국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모든 환경들을 잘 주신 하나님과 또 저희 가족들, 저희 양가 부모님 또 특별히 아내 되는 이선영 교수가 많이 도와줬고요. 저희 세 아이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지도 교수님과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와 있고 또 오지 못했지만 저희 연구를 정말 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연구실 멤버들, 봉사단 학생들, 그다음에 직장과 연구비 지원 기관들, 특별히 또 오늘은 한림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